이자율이 달라서 달라지는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무보증 잔존가액이 있을 때가 잘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어요. 이 문제 풀면은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다? 공정가액이에요. 공정가액이라는 건 결국 뭐를 현재가치 한 거? 기본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액 현재가치 한 거 이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이쪽은 뭐 해야 돼요? 기본 리스료에 현가해야 돼요. 기본 리스료에 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가 나오냐면은 917,156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디어 두 개가 다르죠. 왜 다르다고요? 무보증 잔존가액 때문에 그래요. 됐으면 이쪽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이쪽이 좀 달라졌거든요. 이 현재 가치가 달라져서. 그럼 이 중에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을 텐데 얘 구분해 보면 어디 나오냐면 814페이지 맨 밑에 삼각표가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171, 155. 요 밑에는 146, 745.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감가상각 누가 하죠, 이제? 감가상각 리스 이용자가 하죠.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917, 156. 몇 년 동안? 4년 동안이죠, 4년. 뭐 빼는 거라 그랬죠? 뭐 빼는 거라 그랬지, 아까? 보증잔존가액. 보증잔존가액이니까 얼마 빼야 돼요? 5만원 빼야 돼요, 5만원. 5만원 빼고 4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216, 789. 216, 789. 하나 물어볼게요. 얘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 자, 이제 마지막 회계 처리 드릴게요. 마지막 회계 처리 보면은 얘는 채권이 얼마 남을까요? 자산 돌려받을 때 채권이 얼마 남았을까? 얘는 2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증 잔존가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에요. 반면에 이쪽 보세요. 이쪽에 리스 부채는 얼마 남겠어요? 얘는 5만 원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보증 잔존가액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돌려줄 때 자산이 얼마 없어져요? 917, 156 없어지죠, 여기? 적어보세요. 917, 156 이렇게. 얘 없어진 뭐도 같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러니까 여기서 5만 원 뺀 거라니까요. 5만 원 빼고 감가상각 하니까 딱 맞잖아, 이게. 얼마 드냐면 이걸 867, 156. 867, 156.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보세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1번 보시면 돌려줄 때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25만 원. 얘 책임질 거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거 없죠. 없어요. 그럼 이 끝이에요, 얘는. 딱 맞아요. 이쪽 보세요. 얘는 어때요? 얘도 받을 거 없죠. 받을 거 없고 높잖아요. 좋죠. 얼마로 하면 되냐? 20만 원 하면 돼. 이해됐죠? 요구사항 2번. 공정가치가 15만 원일 때와 3만 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5만 원. 얘 책임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까지만 책임지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일 때만 책임지기 때문에 얘 없어요. 책임질 거 없으면 얘는 어때요? 얘는 받을 거 없는데 얘가 자산이 15만 원이잖아요, 지금. 5만 원만큼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못 갚죠. 아니, 쟤한테 못 받죠. 왜? 무보증이기 때문에. 뭐 손실이에요, 손실. 손실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이제 뭐 말 붙여보시면 자산을 회수해서 손실이니까 리스 자산 회수 손실 뭐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손실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세요, 그냥.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3만 원일 때 3만 원이면 얼마 갚아야 돼, 얘가? 3만 원이면 2만 원은 줘야죠. 그럼 2만 원만큼 뭐가 돼요? 손실. 얘가 손실. 여기는 얼마 받아요? 얼마 현금으로? 2만 원 받고요. 2만 원 받고 자산은 얼마 돼 있어요? 3만 원밖에 안 됐죠. 그러면 얼마가 또 손해예요? 15만 원만큼은 무보증이기 때문에 다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시면 여기까지 연습해서 잘 되면 아주 좋아요.
뭐 거의 다 한 거예요. 금융리스 다 했고 넘기세요. 816페이지. 자, 금융리스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했어요. 대부분. 그럼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운용 리스다.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리스는 말로 하는 게 잘 나오니까 지금 우리 개념 잡은 거 말로 할 때 잘 기억하세요. 아까 말장난 하는 거 해봤죠 제가. 그리고 말장난 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본 리스료 저것도 기본 리스료는 저거 다 적은 다음에 무보증 잔존가액이 포함된다. 그럼 틀린 말이죠 또. 보증 잔존가액인데. 뭐 그런 게 잘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그래서 말로 하는 것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운용 리스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리스료를 균등하게 배분할 줄 아느냐.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 잘하고. 금융 리스가 나오면 여기 잡는 거, 자산부채 잡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리스료 주고받을 때 회계 처리, 감가상각 누가 할 거냐, 내용연수 동안 할 거냐, 리스 기간 동안 할 거냐. 그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아주 잘 나오는 거고 요 마지막 회계 처리는 잘 안 나와요. 여기까지가 잘 나오고. 거기 816페이지 금융리스 계약의 해지를 보시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데 금융리스는 해지하기가 더 힘든 거죠. 운용리스보다. 왜냐하면은 금융리스가 되려면 뭐가 부여돼 있어야 된다고요? 실질적인 계약 해지, 금지 조건이 부여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해지하기가. 그래서 금융리스는 잘 해지 안 하는데 언제 해지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리스 회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아세요? 그 90년대, 80년대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리스 회사는 80년대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래서 선배들 보시면 예전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학점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리스 회사로 많이 갔어요. 근데 리스 회사는 몇 명 뽑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경쟁률이 치열해서 거기 들어가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왜 리스 회사가 좋은 회사냐면은 여러분 좋은 회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사람이 금전적인 대로 밝히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괜히 멋있는 말 하죠. 뭐 비전이 있고요. 뭐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모든 판단은 돈 많이 주는 곳이 좋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무튼 돈을 많이 줘야 좋은 건데 월급쟁이가. 근데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시면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은 그만큼 일도 많이 시켜요. 왜냐면은 회사가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땅 파면 돈 나오는 그런 회사면 좋겠지만 다들 일을 해서 수익이 창출돼야 월급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종업원이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해야 연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면 그 사람이 10억은 벌어야 돼요. 10억은 벌어야 1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월급 많이 주면 일 많이 시키는데 리스 회사가 좋았던 이유가 월급이 셌어요. 금융업종에서 거의 탑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리스 회사 가면 연봉이 세니까 일단 좋아요. 그러면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연봉 많이 주면서 일은 없고 왜 리스 회사가 일이 없냐면은 리스 회사는 자기들이 기계단체 만들지 않잖아요. 비행기도 안 만들어요. 가만히 책상 놓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누가 올 때까지 리스 이용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막 달려와서 뭐 사달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하면 계약서 2번 쓰면 돼요. 구매 계약서, 리스 계약서 이렇게 계약서 2번 쓰고 또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걔가 배달하라고 하면 배달하고 설치하면 리스료만 꼬박꼬박 받으면 돼요.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융기관이니까 그 은행 같으면 은행도 역시 똑같이 대출해 주잖아요. 고객들한테. 근데 은행들은 대출한다는 것이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러니까 소액의 대출이 많죠. 건수가. 관리하기가 아주 귀찮거든요. 근데 리스회사는 안 그래요. 한 건이 커요. 비행기 한 대 리스한다. 몇 천억 하고 플랜트, 뭐 공장 이런 거 리스하거든요. 그럼 뭐 한 번에 몇 천억, 뭐 몇백억, 억 단위 이렇게 리스가.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리스하니까 어차피 계약서 쓰는데 금액이 크면 그만큼 예대 마진은 똑같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계약하는데 큰 금액을 계약하고 그만큼의 수익은 다 생기잖아요. 일은 별로 없는데 돈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데 없고 월급 많이 줘야죠. 월급 많이 주고 일 없으니까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아주. 그래서 좋은 회사였는데 리스 회사가 어려워진 게 왜 그랬냐면은 일단 첫 번째 리스를 해줬는데 뭐가 잘 들어와야 됩니까? 리스료가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리스료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리스 회사들이 이게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경영을 했어요. 좀 아무나 리스해주고 원래는 돈 떼먹을 놈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망할 것 같으면 안 빌려줘야 되고 그런데 막 빌려주다 보니까 이게 IMF 때 쫙 망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망하면서 제조업체들이 망하니까 뭘 못 내겠어요. 리스료 못 내죠. 리스했는데 그러니까 리스 회사들이 리스료를 회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겠죠 일단. 그리고 리스 회사들은 대부분 자산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전번에 얘기했지만 외화 차입을 많이 해요. 달러로. 외화 차입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IMF 때 뭐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환율이 막 올라갔죠. 환율이. 그러니까 환위험이 생겼는데 어차피 그 환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킨다고요? 리스 이용자한테 전가는 시켜놨어요. 근데 걔가 뭐하고 있어요? 배째고 있잖아요. 지금 돈 못 내겠다고. 걔가 배째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스 회사들이 막 어려워져서 우수수 망했죠. 그 리스 잘못한 회사들은. 그래서 우량한 회사 빼고는 다 망했어요. 리스 회사들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건데 여기도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된다는 거는 결국 뭐 하기 때문이냐면 걔가 리스료 못 내니까. 리스료 못 내면 해지래도에서 자산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리스 회계 처리 준칙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금융리스 채권액 중 해지 이전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채권으로서 미회수된 금액과 동채권에 대한 해지일까지 미수이자는 해지 금융리스 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한 당해리스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밑줄 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잠깐 분개해 드릴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만 잘 하세요. 자, 거기 잘 보시면 맨 밑에 금융리스가 해지될 때 채권 잔액이 얼마였대요? 채권이 40만 원이었는데 해지가 되면 그 채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금융리스 채권을 없애야 된다는 건 아시겠어요? 이렇게 없애요. 얘를 없애면서 우리는 뭐를 돌려받는 겁니까? 이거 해지하면서 뭐를 돌려받는 거예요? 자산을 돌려받는 거니까 자산이 생기겠죠. 아까 이름처럼 해지 금융리스 자산이라고 하면 돼요. 해지하고 갖고 온 거니까 이렇게. 이게 얼마 적어야 될 텐데 아무 일이 없다면 40만 원 적으면 되는 건데요.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해지 이전까지 체납된 금액과 미수이자가 15만 원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해지하는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00X1년 7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요 날짜까지 이미 기간 경과돼 가지고 현금으로 회수해야 될 채권인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다? 15만 원이래요. 그거는 자산만 돌려받았다고 해서 참을 게 아니죠. 자산만 우리가 회수했다고 참을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은 분명히 기간이 이미 경과된 거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뭐로 받아내야겠어요? 현금으로 받아내려고 해야죠. 이거는. 아니, 우리가 해지하면 자산 돌려받는 건데 그 해지할 때까지 이미 기간이 경과된 거라니까요. 그럼 이거는 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만큼 해지 금융리스 뭐로 잡자? 채권으로 잡자. 회수하려니까. 그럼 그 채권 잡힌 금액만큼은 빼고 잡자는 거예요. 이거를. 자산 돌려받은 거를.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는 건 위약금이 없을 때 얘기고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어요. 위약금이 있을 테니까. 거기 81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위약금이 얼마 있을 때가 있어요. 5만 원일 때와 30만 원일 때. 먼저 5만 원일 때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5만 원만큼의 위약금이 있다면 그것만큼 더 받아낼 거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 상거래 아니라고 보면 이제 미수금 거기 있어요. 미수금. 위약금. 미수금이라고 5만 원 잡고 그럼 얘가 얼마로 줄면 돼요? 얘가 20만 원으로 줄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를 또 얼마 받는데요? 30만 원? 그러니까 위약금 화끈하게 받잖아요. 화끈하게 받으니까 이 현금으로 받을 것만 해도 이미 채권을 넘죠 보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없는 거예요. 없고 오히려 넘었으면 그만큼 뭐 잡았어요 여기? 수익을 잡았는데 그렇게 회계처리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실무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잡기만 하면 뭐예요? 그 회사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잖아요. 어려워져서 해지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수 가능성을 좀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선 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 드린 거예요.
책에 있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밑에 보시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분계도 나와 있는데 그거 되게 쉬운데 걔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밑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분계.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해지하면요. 잘 보세요. 해지하면 뭐가 없어지죠? 리스 자산이 없어지기도 당연히 얼마 그 금액 없어지겠죠. 적혀 있는 금액. 이거 없어지면 뭐도 같이 없어진다고요? 감가상각 누계. 거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70? 그 다음 뭐 없어져야 되죠? 리스 부채 남아있는 것만 없어요. 리스 부채. 리스 부채가 20? 맞나요? 20? 그런 다음에 위약금을 내야 돼. 위약금. 위약금이 5만 원이면 위약금은 줄 돈이잖아요. 줄 돈. 미지급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만큼이 손해죠. 손해 난 거를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손실, 차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계약 해지 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금융리스 계약 해지됐다.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뭐 있어요? 빨리 재리스 하든지 그 다음에 처분하든지 최악의 경우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데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819페이지 외화금융리스가 있는데 거기를 잠깐 보세요. 거기하고 다음 페이지에 820페이지 조정리수료가 있는데 조정리수료는 했어요. 우리 얘기했죠 아까. 조정리수료가 뭐는 아니라고요? 이자율과 환율 때문에 변한 건 아니다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보시면 되고 외화금융리스를 잠깐 보는데 걔만 하고 잠깐 쉴게요. 819페이지 맨 밑에 사례를 보니까 2000X 공년 얘도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외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얘도 이때 보니까 얼마짜리를 샀냐면 리스 회사가 800불이 아니라 300불짜리 샀어. 300불 300불짜리 사고 현금 주고 이쪽에 선금 리스 자산 이렇게 샀어요. 그랬을 때 뭐 곱해서 기록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율 곱해서 기록하겠죠. 환율 거기 800원 그럼 곱하니까 24만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그 밑에 2000X 공년 12월 31일이 되고 그 다음에 리스가 시작되는 건 언제? 리스가 시작되는 날짜는 2000X 1년 1월 4일 이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요 기말은 조금 이따 보시고 여기 보면 얘가 지금 금융리스인가요? 운용리스인가요? 여기 지금 나온 금융리스예요? 운용리스예요? 이게 지금 무슨 리스? 거기 금융리스. 금융리스니까 얘가 여기 뭐가 나올 거예요? 금융리스 채권이 나올 거예요. 채권. 맞아요? 잘 보시면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앞으로 가서 몇 페이지 보냐면은 801페이지. 80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외화 운용리스라고 돼 있죠. 맨 밑에 801페이지 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사례가 있어요. 사례 802페이지에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잘 보시면 지금 한 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걔는 무슨 차이점이냐면 얘는 금융리스였는데 걔는 뭐다? 운용리스예요. 그리고 똑같은데 운용리스면 나중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운용리스 자산이 나오겠죠. 걔는. 보세요 지금. 그럼 차이점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얘가 없어지면서 뭐로 갈 거냐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 외화를 환산해 줄 거냐 이건데 우리 외화 환산이라는 거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화폐성에서만 하는 겁니까? 비화폐성에서 하는 겁니까? 외화 환산은 화폐성에서만 하는 거예요. 비화폐성은 외화 환산 안 해요. 알아두세요 잘.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12장 배울 때 전환사채 어때요? 전환사채는 외화로 발행해도 외화 환산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비화폐성이기 때문에. 뭐로 바뀔 거니까? 주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에도 사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화폐성으로 보고 외화 환산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얘도 보세요. 얘가 나중에 금융리스는 일로 가잖아요.
금융리스 채권은 화폐성, 비화폐성. 채권이니까 화폐성이에요. 반면에 운용리스 자산은 유형 자산과 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비화폐성이에요. 이게 비화폐성이고 이게 화폐성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리스로 갈 때는 외화환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외화환산을 해요. 그런데 운용리스로 갈 때는 외화환산 안 해요. 비교해 보시면 그래요. 그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다시요. 이게 금융리스로 갈 때는 채권으로 가니까 화폐성이란 말이 나중에 화폐성으로 갈 거니까 외화환산을 해요. 반면에 비화폐성으로 갈 거는 외화환산을 안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집에 가서. 다 했네요. 제 5절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